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오늘은 의약품의 어떤 거대한 물결인 RNA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는 바이오텍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투기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약품의 큰 물결 중에 하나인 이 RNA 치료제는 분명히 이 제약 바이오텍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될 거고, 소위 말해서 정말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암젠의 연구자께서 기고했던 이 기고문 때문인데요. 자, 암젠 연구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1900년대 이후로 의약품에는 세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변화는 1900년대 이 아스피린으로 대표했던 이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웨이브가 시작이 됐고, 자, 두 번째는 특정 분자 표적을 가지고 개발했던 시대가 됐는데, 그게 1970년대죠. 자, 예를 들면은 고혈압 약제들이 이때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조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했던 뭐 암젠이나 리제네론 바이오젠 같은 회사들이 막 나오게 되던 1980년대에 세 번째 큰 웨이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항체의약품이 그러면 1980년대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간 시장을 끌고 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웨이브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연구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웨이브냐? 자, 둘 이상의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의 단백질이 아니라 둘 이상의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 그리고 뒤에 얘기할 RNA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웨이브가 아스피린 도입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웨이브가 특정 분자를 표적했던 합성 화학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웨이브는 이 제조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했던 이 항체 의약품의 시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마비라고 하는 그런 약제들은 모두 다 항체 의약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웨이브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은, 그 둘 이상의 단백질을 연결할 수 있는 다중 특이적 약물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약물들의 가지고 있던 한계를, 웨이브 1, 2, 3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RN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연구자께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형들에게 제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열쇠 모양이 있죠? 열쇠 모양. 자, 이거를 우리가 항체 의약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열쇠가 뭔가 기능을 하려면 이 자물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물쇠는 인체 내부에 있는 단백질인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 항체 의약품, 이 열쇠가 이 자물쇠에 꼭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항체 의약품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 의약품이라는 거는 인체 내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다거나 이렇게 생겼다거나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없죠.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인체 내에 이 의약품이 바인딩할 수 있는 단백질은 인간 몸에는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RNA 치료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네, RNA 치료제와 항체 의약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들도 잘 알고 있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항체 의약품이잖아요. 자, 키트루다는 안티-PD-1 제제인데, 이 안티-PD-1 제제는 안티-PD-L1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그 약효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키트루다 같은 약제들은 이 폴리펩타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제죠. 자, 그러니까 이 단백질, 특정 타겟하고 있는 단백질이 없다면 이 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약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밖에 바인딩할 수 없는 인간 단백질은 사실은 이거를 개발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면 돈도 굉장히 허공으로 많이 날리고 시간도 낭비하죠. 사실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 실패 위험이 굉장히 큰 영역이 항체의약품 그리고 합성화학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RNA 치료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작용 구간이 이 타겟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백질을 타겟하는 건데 이 RNA 치료제는 특정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필요 없는 치료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염기 서열만 분석이 제대로 돼서 그 염기 서열을 통해서 어떤 단백질이 나오는지만 알고 있다고 하면 이 RNA 치료제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15%가 아니라 이제는 100% 내가 이 특정 염기서열이 하고 있는 그 역할만 안다고 하면 이것을 의약품으로 만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 그리고 큰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RNA 치료제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연구자처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가치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투자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자, 이제 겹 유전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다이서라는 리보엑산 이 효소가 얘를 이렇게 잘게 잘라내요. 이 잘게 잘라낸 형태를 우리가 지금 오늘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이 siRNA라고 하는데, 이 siRNA가 이 리스크 보시면 이 리스크라는 복합체와 이 결합을 하게 되고 홀겹은 떨어져 나오고 한 겹만 이 메신저 RNA의 특정 염기서열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 달라붙음으로써 이 메신저 RNA가 어떤 단백질을 생산해내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얘가 잘라내게 됨으로써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이 RNA 치료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형들, 이까지 잘 따라오셨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투자 아이디어죠. 자, 한번 우리가 투자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웨이브3에 보면 이 웨이브3 유전자 재조합 그 단백질 덕분에 뭐 암젠이나 리제네론이나 뭐 제넨텍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나왔고 이 회사의 제품들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막 지배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뭐 100조, 수백 조에 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야 드디어 2020년이 돼서 이제 웨이브 4의 단계에 들어섰는데,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웨이브 3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 웨이브 4에서도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약이 나오고 그 신약을 만든 신약 개발사들은 굉장히 큰 수익과 기업 가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던 대표적인 사례는, 자, 2019년에 스위스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그 메디신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거든요. 자, 메디신스 컴퍼니는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었냐고 하면은 이 RNA 치료제인데요. 인클리시란이라는 약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약의 가치를 11조 4천억 원이라고 책정하고 노바티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회사가 뭐 큰 회사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회사는 전 직원이 62명밖에 안 됐던 굉장히 작은 바이오텍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이거는 메디시스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인클레시란의 어떤 페이스 3 그런 약 관련된 논문을 보고 있는 건데요. NEJM에 발표됐던 논문인데, 자, 보시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을 인클레시란을 투약하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집니다. 자, 이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노바티스가 이 약을 봤더니, 자,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을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50% 이상 떨어뜨리고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뭐 간독성도 없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하고, 자, 컨비니언스, 자, 어떤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먹어야 되고, 암젠사의 뭐 레파타나 그 다음에 리제네론 프랄론트 같은 경우에는 암젠사의 레파타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리제네론 회사의 프랄론트는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투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클리시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딱 투약하면 되니까 이 컨비니언스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에 더불어서 어디어런스까지 좋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얻었다는 거죠. 자, 노바티스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런칭을 하려고 FDA에 신약 허가를 넣고 아마 올해 신약 허가를 획득하고 출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RNA 치료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충족 의약품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새로운 신약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의약품 역사에서 네 번째 거대한 흐름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 투자자니까 10년이나 뭐 20년 뒤에 암젠이나 바이오젠이 될 만한 회사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자, 그렇기 전에 아마 빅팜들이 그런 회사들을 잘 찍어서 뭐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스 인을 하거나 했을 거예요. 자,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임상 1상이나 2상 뭐 잘 나갔던 회사들은 3상까지 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그런 회사들을 잘 찾아서 투자해 보면 나중에 임상이 성공을 하면 다국적 빅팜들이 분명히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라이센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제약 바이오 투자자들은 충분한 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형들도 앞으로 이 RNA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기업 분석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자, 형들 우리 장수해요.